관광을 아까 생각했던 기업의 자본 논리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뭐냐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자본으로 관광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 게 관광 기피 현상들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생태 관광이라는 게 대체 뭐고 또 왜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 관광을 너무 산업적으로 소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관광을 주도하고 국가가 관광을 주도함으로써 사업체의 수익을 위한 관광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이 마치 지역의 그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해왔던 게 오히려 모순이거든요. 근원적으로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관광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이나 타국의 그런 그 빛을 보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 관광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뭐냐 대량 관광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느 곳을 소비하고 와버리는 그럼으로써 지역에는 뭐냐 오히려 쓰레기만 남기고 오는 이런 것들이 마치 관광인 것처럼 됐기 때문에 생태와 관광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생태 관광의 출발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영국에서 새를 탐조하는 그런 여행들이 굉장히 그 생태 관광의 시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동방의 성자들이 별을 보고서 갔던 것들, 별을 따라서 가는 것도 생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관광의 시초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원주에 사는 14살 먹은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라고 하긴 중학생 또래 여성이 있었는데 김금원인데, 김금원이라는 이 여성이 아버지가 자꾸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나 시집 안 간다. 뭐 하기 전에 안 가냐면 내가 세상 구경하기 전에 절대 안 간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우기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 친구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김금원의 말을 들어주는데 대신에 남장을 하고 김금원이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천의 의림지를 둘러보고 단양팔경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금강산까지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시집을 가고 그런 다음에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런 여행들, 그러니까 산천을 유람하는 여행들이 실제 유람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스스로 서술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 이게 사실 관광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관광이 마치 이전의 관광, 그 자연 발생적인 관광들을 전복한 것처럼 됐는데,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관광, 대량 관광이 아니고 기업이 진행하는 관광이 아니라 현지의 자연을 잘 아는 사람들, 현지의 자연들을 지켜왔던 사람들,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도하고 거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보호 운동과 그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와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의 관찰기들을 기록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중한 자원들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표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생태관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관광이 나오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뭐 덧붙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질문 있어요, 질문. 예, 질문해도 돼요? 예. 근데 저도 생태관광이라는 단어는 정말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생태관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이 들어오지가 않았죠. 외국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80년대 후반쯤에나 들어왔고,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농촌 관광하고 전맥하다 보니까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실제 생태관광을 제대로 전공하고 제대로 현장에 착목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관광 왜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요. 돈이 안 되구나. 솔직히 경제성이 떨어지구나.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광을 아까 생각했던 기업의 자본 논리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한편으로 뭐냐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자본으로 관광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 게 관광 기피 현상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봤자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다음에 그 물건 가격 물가들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게다가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관광의 기피 현상,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반대의 기제가 바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생태 관광은 현지민들을 가장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방식들을 따라야 됩니다. 현지의 방식들. 그들이 이를테면 신안에 있는 우이도라는 섬의 산태라고 하는 모래사막 언덕 있잖아요. 모래 언덕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그런 뭐랄까 지질학자라든지 뭐 조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손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다 우리가 소를 방목하고 염소를 방목해 가지고 이들과 더불어서 모래 언덕이 같이 성장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저 모래 언덕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지속돼야 된다. 하지만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대지 않아야 된다. 자연은 그대로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산태가 점점 더 그 풀들이 자라면서 산태의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현지민들이 살아왔던 지혜와 그들이 그들의 전승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따라가고 배워가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을 표하는 것들 이런 관광의 형태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대량으로 가지는 않은데 소규모로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지구가 아프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그 아픈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탄소 발자국도 안 남기고 가급적 비행기 덜 타고 자동차 덜 타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탄소 저감 장치가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고민이 요즘 들어와서 저는 이제 생태 쪽으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관광을 요즘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생태 관광이 과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것도 무시를 못 하는데 외국은 대부분 사례를 보면 이 경제성을 굉장히 비싸게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그리고 당연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것도 없네 이렇게 느끼면서 다음부터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생태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생태 관광을 대중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좀 저희가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생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피니언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여기 사례를 뺐는데 영산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생태 관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 마을이 명품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한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거의 2004년에 거기에 마을 한 분이 흑산도의 약사이신 분께서 이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되는 석곡을 캐오면 푸대당, 키로당 500원씩 주고 그것을 채취해 간 것을 판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산도의 마을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막 그 석곡을 다 그게 절벽에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캐다가 2004년에 마을 주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캐다 절벽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 못 타놓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석곡을 일부 반출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마을마다 있는 마당에다가 그 화분처럼 석고기만큼 그 방석처럼 생겼거든요. 그것을 다 마당에 있는 그 석고를 개인이 갖고 있는 석고를 기증을 받아서 마을 앞에 있는 선착장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복원을 해요. 복원하면 또 복원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국립공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다도해상 국립공원에다가.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하면서 마을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그것을 하다 보니 명품마을로 지정이 됐고 현재도 지금은 탐방 예약제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60명에 해당되는 예약 숙소만 그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이 된가 동시에 숙소를 잡을 수 있으면서 먹거리는 딱 한 집만 식당을 해요. 그것도 주말에는 그 젊은 50대인데 그분이 애들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주말에 가버려. 그러니까 예약제야. 완전히.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 그게 배가 없어요. 선착장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했냐면 마을 이장님 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마을 이장님 배로 선착장까지 나가서 흑산도에 도착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영산도에 가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해산물로만 밥을 먹어야 되고 숙소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영산도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고 멸종위기종 복원한 것도 보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이분들한테 그렇게 지역 주민이 자립해서 우리 마을에서 난 걸로 숙박도 그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해서 재우면서 근데 주말에 예를 들면 갑자기 손님이 온다. 그 식당 주인은 목포에 가버렸다. 그러면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나이가 다 70대, 80대 되더라고요. 그 도마를 막 해갖고 막 하면서 마을에 하나의 행사가 되듯이 해서 식당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식당 손님으로 갔지만 거기 온 사람들이 또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해준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부엌에 같이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돈도 벌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통도 되면서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영산도에 이런 사례가 정말 제대로 된 생태관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영산도에 가봅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생태관광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까. 그게 답입니다. 지역민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줘야 되고 생활의 리듬들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보존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 되게끔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생태관광의 원칙이어야 된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아직은 좀 뭔가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은 하나의 헌장 정도의 수준으로 의제 20일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제 20일에 기반해가지고 로컬 아젠다 2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해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됐죠.